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경제론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제론은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투자론만큼이나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이제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형태 문제로 많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외우느냐 이 문제로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세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정확하게 공식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몇 번을 하든 몇 번을 반복을 하든 빙빙 돌아요. 그래서 뭐 강의 듣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자료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들 또 화면을 통해서 제시되는 공식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처음부터 수요 공급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주제를 봐야 되죠. 그래서 자, 소위 이제 유량 개념, 저량 개념과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매 능력 있는 소비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켜서 바로 수요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게 이제 그 뭐죠? 니즈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단순한 욕망,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을 수요라 부르지 않고요. 구매 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개념인데, 자,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공급 능력 있는 공급자가 이 부동산을 공급하고는 욕구, 이걸 이름하여 공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형태의 지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입을 했거나 실제로 공급을 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이제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가리켜서 공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용어의 정의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지금 23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1회 때인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소위 flow라고 해서 영문으로 FLOW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변수.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수요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량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유량과 저량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요.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더라도 거의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이제 저량 개념이 출제 포인트는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 유량 개념, 수지공 이렇게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변수를 유량이라고 정의를 할 테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종류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수입, 그다음에 지출, 그다음에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를 묶어서 바로 유량 개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서 우리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몇 가지 사례를 만들죠. 그래서 가계 기준으로 1년간 또는 한 달간 수입이라고 하는 개념, 이걸 가계 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회사 기준으로요, 보통 1년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투자론 파트에서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데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 이걸 이름하여 순영업소득.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뺀 금액, 이걸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수입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죠. 한편 지주에 있어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 수입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이미 이 지대론이라고 해서 시장론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위치 튀네라고 해서 튀네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세 번째 막스의 절대 지대설, 그에 관련한 쟁점으로서 바로 준지대론, 마준일이라고 해서 마시안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대라고 하는 것은 연간 이 지주가, 토지 소유자가 얼마의 이임대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지대 수입.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고요.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측정을 할 때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유량 개념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지출 관련해서요. 연간 이자 비용.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테크닉인데 연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잖아요. 또는 이제 월간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되면 이것은 유량 개념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다음에 조금 어려우신 게 주택의 공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두 가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경우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집을 팔고서 시장에다가 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의 신규 공급량 또는 이제 아파트의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 주택을 이제 신규로 건설해서 공급할 때는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딱 오늘 집 지어서 팔아야지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신규 공급량, 아파트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수지공이라고 해서 요것만 달달달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은 사실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답을 골라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량이라는 개념 살펴드렸고요. 이에 비해서 저량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스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STOCK, 스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물론 요즘에 와서는 영문 섞어서 내는 경우는 요 근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유량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인데 비해서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종류를 보니까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 가계 소비, 인구, 주택 재고량 뭐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집 자산이 얼마야라고 하면 자 아파트 값하고 뭐 자동차 값하고 현금 보유량, 뭐 주식 보유량 등등등을 계산했을 때 요게 이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가계 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회사에 있어서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비해서 회사의 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 이런 개념이 있겠고요. 또는 실물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어떻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 바로 저량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 31회 때 나왔던 문제 가계 소비라고 하는 거. 자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남아 있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자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특정한 시점에서 이미 사라져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가계 소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작년에 자산이 10억이었다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1년 지난 딱 이 시점에서 자산이 5억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5억을 자산 또는 자산 가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날아가 버린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다? 가계 소비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31회 때 특이하게 냈던 지문이 되겠고요. 인구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1년간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런 용어로 쓰지는 않죠. 그래서 현재 오늘 현재 인구 2021년 뭐 1월 1일 현재 인구 이런 식의 개념을 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볼 테고 바로 또 하나 비교할 것이 아까 우리 주택의 신규 건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규 공급량, 아파트 생산량이라는 것은 아파트 생산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A라는 건설 회사에서 1월달, 2월달에 분양하고 B라는 건설 회사에서 3월달, 4월달에 분양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총 아파트 생산량 또는 아파트 공급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유량 개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자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재고량이 얼마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 아마도 이제 자산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주택 재고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좀 무난하게 보여지는데 자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던 가계 소비라고 하는 요건 이제 저량 개념의 일종으로 보게 된다. 어찌됐든 간에 수지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요것만 사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충분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수요라고 하는 거, 자 구매 능력 있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이제 하나 해석을 해봤고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능력 있는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답을 뽑거나 좀 난이도 있게 구성하는 주제가 바로 뭐가 된다? 유량과 저량.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는 거
지, 공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시면 그만큼 충분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 드린 주제가요. 실질적으로 바로 부동산 학계로해서 한 문제 정도 답을 구성하는 영역이 유량과 저량 개념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서 수요량, 그다음에 공급량,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등 관련된 쟁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량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라는 개념, 또 이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는 개념, 요걸 이제 봐야 되는데 역시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수험생들 상당히 경제는 전반적으로 까다롭게 여기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 공급 곡선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곡선을 그린다, 수요 곡선을 그린다, 공급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이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논하면서 기준점은 바로 가격이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뒤에서 논하게 될 수요, 그다음에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은 가격 외의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는 변수를 바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건 뭘 기준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한편 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 외의 요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변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한번 정의부터 가볼까요? 먼저 수요량이라는 개념을 논하기 위해,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기 위해서 바로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 변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 구입하고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준점이 그 채와의 가격이라고 하면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자 차트를 그려요. 그럼 먼저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 급하게 가면 안 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세로축이 되게 됩니다. P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을 Q, 거래량 또는 수요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만약에 자 100원일 때 사람들이 100개를 구입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재화의 가격이 5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200개 자를 구입하고자 사람들이 싸니까 더 많이 사겠다라고 하겠죠. 만약에 이 가격이 만약에 200원이 되면 만약에 50개만 사겠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간중간을 다 연결하면 이렇게 자 우하향하는 모습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적게 살 테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이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해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 변화에 따라서 올라가면 적게 사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많이 산다라는 식의 개념을 이름하여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약속을 하셔야 돼.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론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자 정확한 용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아사리판이야. 그래서 가끔씩 용어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체를 애매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딴 문제고 일단 여러분들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걸 이제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점의 이동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이만큼 있다가 내려가면 어떻다? 자 좀 더 하나의 수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죠 가격이 더 내려가면 어떻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의 수요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는 모습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봤었고요. 이런 수많은 점들의 이동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나중에 이제 수요의 변화는 선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 자, 그럼 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구입하는 양을 줄이게 될 것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구입하고자 하는 양을 늘릴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왜 그러냐라고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게 결국 두 가지 얘기예요. 대체 효과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소득 효과라는 두 가지 개념. 그런데 지금 대체 효과가 뭐고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왜 이 수요 곡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대체 효과와 관련해서는 용어에 관한 부분, 소위 대체제, 보완제라는 개념을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 소득 효과와 관련해서는 정상제라고 하는 것과 열등제라는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체 수요량의 변화라는 개념을 따져 물을 때 항상 정상제 그리고 대부분이 바로 대체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제, 보완제라는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야. 자, 우리가 커피하고 설탕을 섞어서 마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만약에 커피 값이 급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커피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이때 뭐를 설탕도 같이 소비를 안 하겠죠. 이런 걸 이름하여 같이 움직이는 것을 바로 보완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콜라, 사이다처럼 탄산음료라고 전제를 하고요. 어떤 소비자가 콜라를 선택하게 되면 사이다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사이다를 선택한다면 콜라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식의 개념을 바로 대체 관계에 있는 제와 줄여서 대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라는 개념. 우리가 주로 논의할 건 보완제 얘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무조건 대체제 개념만 가지고 끊임없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재화라고 하는 것과 Y재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대체적 관계다. 예를 들어서 X재화 대신에 이걸 우리가 콜라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Y재화 대신에 사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은요. 탄산음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콜라나 사이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요. 콜라 X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합니다. 둘 다 1,500원씩 캔 하나에 1,500원씩 받다가 이 콜라의 가격이 3,000원으로 급등을 한다. 그럼 이제 콜라나 사이다는 몸에 안 좋기는 마찬가지고 탄산음료라는 관점에서 마시게 되는데 특정하게 이때는 콜라만 사랑해요. 사이다만 사랑해요. 이건 배제하고 보는 거야. 전체 시장을 보는 거니까 얘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보십시다. 같은 1,500원 하다 콜라만 갑자기 3,000원으로 급등을 했다. 그러면 나는 굳이 돈 많은 것을 플렉스라고 그러나 플렉스 비싼 콜라를 대충 마시고 흘린다. 이거 말고 비싼 콜라 안 마시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이다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X와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X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 X와에 대한 콜라에 대한 바로 수요량이라는 것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탄산음료를 꼭 먹는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콜라를 안 선택하면은 뭐를 Y제와 사이다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Y제와의 가격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죠. X제화라고 하는 이 제와의 가격, 콜라의 가격 때문에 갑자기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다들 사이다를 먹겠다고 줄을 서게 되면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제와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제와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제와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관계를 가리켜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체제 관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 보셔야 돼. 보완제는 별 이슈가인데 커피와 설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섞어 타 마셔야 돼. 이때 또 까칠하게 나는 아메리카노를 처먹는데 그러면 안 돼. 개판돼 버려. 그래서 커피와 설탕을 항상 섞어 먹는 것이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전제하고요. 어떤 이유로 커피 가격이 급등하면 비싸니까 커피를 안 먹겠죠. 그러면 설탕의 소비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X제와의 가격이 상승하면 X제와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할 테고 갑자기 같이 설탕인 Y제의 수요도 감소하고 설탕에 대한 수요가 사람들이 다 안 마시기 시작하니까 Y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이런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보완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대체제만 계속하는 거야. 항상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뒤에서 예시할 때도 아파트와 단독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보완제라는 개념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 항상 대부분이 대체제 관계로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살까 단독을 살까 고민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파트를 사면 단독을 못 사고 단독을 사면 아파트를 못 산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다. 자, 그때 아파트를 또 산다. 이거는 가격을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소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뒤에서 우리 논의할 때 가격 우회 요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거니까 아파트를 산다. 이것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지금 논의하는 쟁점은 가격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한 거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때문에 구입하고 는 최대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를 안 산 사람들이 단독으로 옮겨가겠지요. 예, 그럼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테고, 그럼 당연히 이때 어떻다? 이 단독의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이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을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내 능력으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 자, 그랬을 때 바로 다세대 연립에 대한 투자 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아파트와 다세대 대체적 관계. 다만 우리가 예시를 할 때 아파트와 단독을 제가 예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재화, 구입하고 저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다? 바로 그 재화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재화를 선택해서 하더라. 그런 개념 때문에 소위 수요 곡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효과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해서 이것도 이제 소득효과를 보자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바로 정상제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항상 제가 드는 얘기가 소고기하고요 라면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라면을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소고기 라면을 먹는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수입이 월 100이었어. 그때는 이제 소고기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소고기 라면을 먹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의 소득이 증가되게 되면은 이제 지긋지긋한 라면을 안 먹고 소고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소고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정상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 구입하는 최대 욕구가 증가되는 제어를 가리켜서 정상제. 이에 대응해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제어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로 논의할 쟁점은 대체제라는 개념과 정상제라는 이 개념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잠시 끊어도 갈게요.